자, 오늘 마지막 10강입니다. 예. 아, 10강까지 오는 동안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마칠 때도 치겠지만. 아무튼 10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도 있고, 예,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대장정을 해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을 나름대로 이제 좀 총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공부가 되겠죠. 자, 이 공동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우리 수유도 이제 공동체죠. 중에 꼬민이라고 하는데, 꼬민과 공동체를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좀 난해한 부분이라서 차치하고요. 공동체라는 말은 많이 쓰고 때로는 또 요즘 많이 남용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이제 또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힐링 같은 것을 또 원하기도 하죠. 예? 공동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금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보면은 차라리 공동체가 많이 깨지고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족 공동체는 다 깨졌죠, 이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 공동체 자체도 이제 다 깨졌어요, 없어요. 또 새로 만들려고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근대적인 구도 자체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개인적인 구도를 넘어서 어떤 고립된 단자와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이라고 지칭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은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인데,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고립되고 단자화되는 것을 넘어서 파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이를테면 어저께 금속노조 유성주에서 한 노동자분이 목을 매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뉴스에 안 나와요. 참대상이나 들어가 봐야 이제 나오죠. 참대상 뉴스에 들어가 봐야. 그 뉴스에 나온 거는 누가 그 목맴사 들어보셨나요? 그 경찰인가? 누가 예비군 맞아. 예비군. 예비군 한 분이 또 그 목매서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뉴스가 있었죠. 그분 뜨고, 뭐 그분 죽음도 안타깝지만 물론 이렇게 이제 개인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로 나오지도 않죠. 잘. 또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이지 않은 분,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 속에서 망각되는 개체들 있죠. 세월호의 죽은 아이들이 그런 거고, 또 공간 속에서 어떤 시선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죽음이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고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시대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뭐 희망 있나요? 공동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공동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예,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적극적 허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제대로 된 사회적인 활동의 공동체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허무주의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소극적 허무주의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니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면을 바라보라고 하죠. 예. 시면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뛰어들라고도 하죠. 그게 적극적 허무주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뭔가 거기서부터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걸 이제 보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명할 수 있을까, 생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요, 사실 되게 뭐랄까 좀 사이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냥 이익 집단인데 공동체라고 하고 막 그러죠. 예. 공동체에서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익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나 증여를 통해 순환하죠. 순환. 선물이나 증여를 통해 순환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물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저기 간식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선물이죠. 선물 이제 주셨으니까 그분한테 다음에 선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받았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다시 다른 선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되고 또 그분한테 줄 수 있으면 또 돌아가면서 또 줄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공동체의 룰처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은 어떤 텅 빈 공동체라는 실체 자체가 없는 공동체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론일 뿐인 거죠. 공동체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는 하지만 그것을 뭘 할 수 있는 생성시키거나 발명시키고자 하는 전제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증여나 선물이 중요한데 관념 속에서는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또는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곳에 있는 주체들을 이제 가시화한다든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연결 지점, 접촉 지점을 찾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을 가지고 내부적인 공동체만을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없는 공동체 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사이비 공동체 담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괄호를 쳐두고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 공동체에 대한 담론들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것은 주로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과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영미 철학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전부터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 그 일군의 철학자들은 있었어요.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클 샌델도 공동체주의자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그 공동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빈곤하다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실천적인 자극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주체, 즉 개인이라는 주체, 그 고립된 개인이라는 주체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던져져 있고 처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세계에. 그래서 항상 어떤 그 관계를 어떤 형태로 우리는 존재하냐면은 고립된 단독적인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관계성,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처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항상 현 존재로서의 주체, 다자인, 여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현 존재라고 해요. 그리고 밑다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해석을 하는 분마다 이제 이게 뭐 그들 그 공동 존재, 함께 있는 존재,
밑이 함께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처해 있는 거죠. 밑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상성 속에 있는 현존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물론 하이데거에 있어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건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함축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를 해석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 일상성 속에 처해 있는 즉 밑디자인 함께 있는 그러한 주체들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나 아니면은 올바로 된 사회의 형상을 생각하는 그 단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죠. 저도 뭐 거기에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데거적인 철학을 좀 이렇게 뒤집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가, 즉 실존적인 조건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 또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뜻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그것은 사실은 현실화된 상태의 정치, 현실화된 상태의 사회라고 하는 그 기반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리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예, 무리 지음의 욕망. 이게 이제 공동체의 욕구,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사실상 인간의 생존 조건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실존적인 조건이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성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런데 항상 대척점에 뭐가 있냐면은 이기성,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것을 유아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아론. 이기주의나 이기성이나 유아론을 항상 대면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욕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유아론이라는 것의 한계를 쫙 돌파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이제 현실화 또는 현행화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지금까지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동체 자체가 이제 왜곡되거나 아니면 다시 은폐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또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공동체라는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속하기 때문에 늘 잠재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되는가는 그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혁명적인 정세 속에서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꼬민 또는 이제 자치라는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었죠. 꼬민이라는 말을 공동체라는 일반화된 명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870여 년의 파리 꼬민이나 아니면은 광주항쟁 당시의 그 자치의 형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일상 속에서 공동체다. 같이 무리 지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상상하세요? 뭐와의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언뜻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보통? 귀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속성을 어떻게 밝히실 건가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진정한 이 몫이 없는 분들이 자기 몫이 없는 분들 귀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맛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다 귀속되어 있잖아요. 직장이든 직장이라는 공간에 귀속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집이라는 공간에 귀속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위라는 추상적인 공간 안에 귀속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귀속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속성이라는 지금 현재 귀속성 하에서 같이 있는 것 누구와 나는 같이 있을까 보통 또 나는 어떠한 집단 안에 속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집단 어떤 공동체적인 공동체적인 정체성이죠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은 사실은 뭐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어떤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태의 조건,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혈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이라든지 와 같은 것들을 매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공동체는 직접 대면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관념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천적인 형태로 서로 이제 신체적인 접촉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죠.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해서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치고받고 가는 게 아니라 시선과 시선 또는 뭐죠? 동선과 동선들이 이제 만나는 것이 신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한 지역이나 혈연 또는 자본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이기주의나 유화를 좀 부추기는 측면들이 많이 있겠죠.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고대에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많이 귀속이 되냐 하면은 국가에 많이 귀속이 되고, 그렇죠? 예, 국가의 형태 자체는 이제 고대와 근대가 다르죠.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국가 형태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폴리스죠. 예, 폴리스라고 할 수 있죠. 폴리스 그럼 또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나시고, 그죠? 예. 그 연상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게 그대로 연상돼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참 무서워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예,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최종적인 텔로스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수렴되는 경향 또는 거기로 귀속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고대 세계의 그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래서 국가 형태. 그렇지만 지금과 근대와 현대와는 다른 형태죠. 이제 약간은 느슨한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종족적인 정체성, 지역적인 정체성이 그 국가적인 정체성만큼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는 측면이 지금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종족적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것보다는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대 이후에. 근데 그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근데 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내면화되어 있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몇 가지의 이제 정념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 그걸 좀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평소에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욕구를 많이 하다가도 직접적으로 국가 폭력에 대면하게 되면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럼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럼 도망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갈 수 있죠. 그럼 비겁하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가면서 일종의 폭력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고 그것이 매번 반복돼요. 그래서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환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이제 초월적인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정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포, 두려움이라는 정념. 이쪽에서 이제 열광 또는 이제 숭배의 정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인데요. 보통 보면 예국주의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죠? 굉장히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또 일상적으로도 열광할 수 있어요. 뭐 열광 못 하라고 합니까? 월급 때 열광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정치 세력화되거나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체성이 내면화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내면 자체가 이제 그건 부자유스러워지고 자율성들이 박탈되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서는 민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민족 국가의 형태만큼 이렇게 뭐 내면화되거나 고대가 아니면은 뭐 숭배의 대상이거나 초월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국가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하나의 지절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외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폭력의 강도는 더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폭력에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유성기업 노조 얘기를 들었는데 유성기업 노조에서 지금 노조원이 42명인가 그런데 폭력의 형태는 이제 제도적인 폭력의 형태고 그 제도를 관장하는 것은 국가죠. 제도적인 형태로 노동자들한테 주로 가해지는 최근의 방법은 뭘까요? 이건 그 장기 파업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노동자들한테 매번 주어지는 그 폭력이에요. 제도적인 폭력 중에서 손배가압류예요.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 형사고소를 해요. 예. 그게 그 유성기업 노조원들 이 평균 적게는 2개에서 3개 정도 걸려 있고 많게는 20개 정도 고소가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이 폭력이 내면화되면은 이게 외상이 되잖아요. 그 외상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증 지수를 재보니까 42% 평균. 근데 보통 다른 노조나 이제 파업 노조원들 같은 경우 한 7% 정도의 이제 내상을 입는데 이 사람들 42%의 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통해서 제도라고 하는 건 국가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러한 손배가압류라든지 이런 방식 제도적 폭력이라는 것이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기껏해야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기업 편을 들어주는 척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은. 그게 이제 지절화되었지만은 강도적인 측면, 내포적인 측면,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해진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공동체로 상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불성설이에요. 우리가 많이 내면화되어 있는 게 국가 귀속성인데 이 귀속성 자체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를 사고할 때 먼저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 국가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계속 그것이 이제 외삽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상상을 할 때마다 국가적인 어떤 기제들이 계속 외삽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일상들을 영위하려고 할 때마다 국가의 개입이 계속 와요.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또는 물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모든 측면, 인간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들에서 계속 이제 개입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처럼 초월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 안에 있죠. 보통 그래서 국가 안에서 그 내부에서 외부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힘이 일종의 이제 힘겨루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큰 바운더리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관념화시킵니다. 이미지화하죠. 이게 사유의 구도라고 하는데 사유의 이미지. 근데 이 사유 이미지를 전복시키면은 공동체라는 큰 구도 안에 국가라는 것이 부분화되어 있다라는 사유가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해요. 그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바로 그 당시의 그 당대의 사유 구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직관적으로 반성작용 없이 직관적으로 머리에 뭔가 떠오르잖아요. 그 구도 자체가 그 시대 당대의 사유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국가라는 것도 크게 놓고 공동체는 작게 놔요. 어떤 반성작용이 일어나서 여기서 반성작용이나 이런 거죠. 어떤 힘작용 같은 것을 넣는 거죠. 공동체 자체가 국가와의 힘겨루기 또는 뭐 그 사이에서의 어떤 교전 상황, 이 교전 상황이라는 게 총쏘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능이죠. 정신적인 영능이 아니라 파급력,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코나투스의 힘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연보다 내포량, 강도가 더 커질 때 이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체의 힘이 국가의 외연을 잠식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사회구도 좀 바뀌게 되죠. 근데 그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많이 배워서 제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정치,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감은 이제 오실 것 같은데 존재론 이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 이러면 플라톤 그러면 이데아 그러면 그게 초대적인 어떤 것이고 저기 세상 멀리에 있는 어떤 존재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구체적인 개체들이 중요하고 그 안에 진료 형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상도 바로 국가론의 상이에요. 이 국가로서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 국가로서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 이것을 소위 국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 철학의 계보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지나서 그리고 헤겔의 법 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 철학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죠. 국가에 대한 철학과 국가 철학 어떻게 구분할까요? 국가에 대한 철학은 국가를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정당화할 수도 있겠죠. 국가에 대한 철학 안에 국가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 철학은 국가를 정당화하는 철학이에요. 이 헤겔 철학이 도쿄대에 수입된 이유가 그런 거죠. 명치유신 이후에. 국가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철학으로 이제 도입됐는데 물론 이제 헤겔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국가 철학은 사실 철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라는 것하고 철학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그 이질감이 있어요. 사실은 또 말씀드릴 텐데 하여간 이 국가 철학이라는 형태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이제 공동체가 표상이 되는데 이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의 구도가 있어요. 그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가는 현실태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의 구도가 있어서 조금 덜한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생성보다는 존재 자체 일자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이데아들의 관계를 이제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도 하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이상화돼요. 그 이상화된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바로 패러다임이죠. 파라데이그마. 국가론을 보면 그것을 본이라고 하는 본. 파라데이그마. 패러다임이죠. 영어로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상인 거죠. 이데아인데. 그래서 이 이데아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플라톤의 생을 보면은 뭐 이상적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시칠리아로 건너가고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철학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초자적인 국가 철학, 국가를 정당화하는 국가라고 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기 이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있는 폴리스는 그 이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당위를 거기에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본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